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보드 쪽 리뷰입니다. 기가바이트의 B850M 포스 보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이 보드 리뷰를 예고를 했었는데, 이거 전에 올라간 9500F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이 9500F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이 보드를 쓰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드를 사용한 CPU 오버클럭과 관련된 내용은 이 9500F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CPU를 쓰시더라도 전반적으로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CPU 쪽 말고 오늘은 이 메인보드 전반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바이오스는 2025년 9월 5일자 F4B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내용도 이 CPU 9500F 영상 쪽에 같이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업데이트를 하시려는 분들도 그 영상 참고하셔서 업데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볼 건데, 구글에서 이렇게 제품명을 검색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가바이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 주요 특징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외관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흰색하고 주황색이 섞여 있죠. 그런데 이거 보고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올 화이트예요. 주황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실물 사진이거든요. 제가 실물을 영상으로 찍어도 카메라 흔들리기만 하고 한 장면을 오래 찍는 게 많아서 그냥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박스에는 주황색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실물이거든요. 여기 방열판 이런 거 전부 다 하얀색 베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좀 생소했어요. 이거 왜 주황색이지? 그런데 리비전 1.1 버전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봤는데 얘가 화이트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모델로 방열판을 바꾸고서 리비전 1.1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메인보드라 보고 바이오스도 서로 상호 교차로 적용이 되니까 적당히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리비전 1.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방열판 바꾸고 리비전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더 이쁘죠? 주황색 베이스인 거 잘 안 팔려서 화이트로 낸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잠시 사진으로 보면 요렇게 B850M 포스라고 적혀 있고 화이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물은 요렇게 단촐하게 들어 있습니다. SATA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G 커넥터라 그래서 여기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고무 패킹 같은 거는 M.2 단차가 있을 때 거기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 가이드 하나랑 그 다음에 요런 종이 쪼가리 주는데, 매뉴얼은 아니고, 매뉴얼은 요새 다 온라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QR코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찍으면 매뉴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보드 사진인데, 특징으로 보면은 램 슬롯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M.2 방열판도 있고요. 메인 M.2 보시면 여기 Gen5라고 써진 부분 있죠. 여기가 Gen5 SSD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M2B CPU라고 되어 있고 M2B SB라고도 되어 있죠. 여기 뒷부분에 언더바 CPU라고 적혀 있으면 CPU 직결이고요. SB라고 적혀 있으면 칩셋 직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CPU 직결인지 칩셋 직결인지가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상단과 두 번째는 CPU 직결,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칩셋 직결.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M.2 두 번째, 세 번째에 뒤에 이상한 게 있죠.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가 리셋 스위치, 파워 스위치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모든 메인보드 공통이거든요. 이거 외워두면 편해요. 기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역자. 좌측 상단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파워 쪽 관련된 LED를 요 앞에 2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장착하고,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 여기, 그러니까 파워는 위에, 파워가 아닌 건 아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스위치는 위에서 3, 4번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리셋 스위치는 아래에서 3, 4번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4번 라인이 스위치 꽂는 데예요. 하드는 요새 잘 안 쓰죠. 그래서 하드 안 쓰시는 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하드 디스크 불 들어오는 거 LED 그것도 여기다 꽂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우는 요렇게 앞에 8개에서 거의 다 끝나요. 요 오른쪽은 쓸 일이 거의 없고, 중요한 거는 요렇게 기억자만 기억하면 되고, 그 파워 LED도 잘 안 쓰신 분은 요렇게 3, 4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가 파워, 밑에가 리셋.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MOS 클리어 위치예요.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 보통 메인보드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CLR CMOS라고. 이 써져 있는 글자랑 가장 가까운 2개짜리 핀을 찾으면 돼요. 여기죠, 여기. 이겁니다. 지금 요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클리어 CMOS 같은 경우 쇼트를 시키면 CMOS를 클리어하고요. 오픈 상태면 노멀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장착 안 돼 있는 상태면 노멀인 상태고, 여기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모두 갖다 대면은 접지가 되면서 쇼트가 납니다. 그러면 CMOS가 클리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CMOS 클리어 버튼이 따로 없는 경우에 케이스에 있는 요 리셋 스위치 요거 있죠. 여기다 꼽는 거. 여기다 꼽는 거를 빼서 클리어 CMOS에 연결하면은 케이스에 있는 리셋 버튼으로 클리어 CMO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세팅하거나 이럴 때 리셋 스위치를 이 클리어 CMOS에다 연결해서 CMOS 클리어할 때 사용을 하고, 세팅이 다 끝나면 이걸 뽑아서 다시 리셋 스위치로 원복을 시키면 클리어 CMOS 버튼이 없는 메인보드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SATA 포트 4개를 제공합니다. 요새 SATA를 많이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6개 정도 제공이 되었지만 요새는 거의 4개로 줄어든 추세고요. 그 다음에 USB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U32 표기가 되어 있죠. 요거는 USB 3.2 속도로 제공이 되는 포트라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면 3.2로 연결되고, 케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꽂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걸 연결하면은 최대 3.2 버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요런 포트가 또 있어요. 케이스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한데, 여기도 케이스에서 나온 USB 선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설명이 OG라고 적혀있죠. C라고 적혀있는 건 C타입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C타입 USB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다 꽂으면은 최대 5기가 대역폭까지 전송 속도가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를 사용하는 수냉 쿨러 같은 경우 펌프 팬 여기다가 장착하시면 돼요. 여기 팬 투 펌프라고 적혀있죠. CPU의 쿨링 팬 같은 경우는 여기 CPU 팬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냉 쿨러 같은 경우 팬 PWM 4핀짜리 여기다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수냉 쿨러 같은 경우 펌프에서 나온 선은 팬 투 펌프에다가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라디 쪽에 장착된 팬에서 나오는 팬 컨트롤러 PWM은 여기 CPU 팬 쪽에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 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PU 옵트라고 여기도 추가적인 PWM 4핀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부가적인 팬 연결을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V RGB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오른쪽에 써 있는데 QF 플러스라고, 이게 Q 플러스라 그래서 바이오스 플래싱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USB에 바이오스를 담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 자세한 세팅하는 법은 이전에 9500F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 어쨌든 이 메인보드를 키지 않고도 파워선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Q 플래시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LED가 점등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QF LED라고. 이쪽 LED가 깜빡 거려요. LED가 깜빡임이 끝났으면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U 연결하실 때 보면 이렇게 슬롯에 홈이 파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거의 실수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맞춰서 툭 떨어뜨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핀이 살짝만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휘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홈 하나 맞춰놓고 툭 떨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요. 위아래 홈 제대로 맞춰서 들어갔는지 한번 쓱 흔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SD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1번 SSD 같은 경우 오히려 방열판이 있고 드라이버로 열어야 되는 반면에 2번, 3번 SSD 같은 경우 요런 마개를 쓰고 있어서 드라이버 없이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이거 직접 시연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마개를 열어서 여기다 SSD를 넣은 다음에 다시 돌려서 SSD가 빠지지 않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단에 3번 있잖아요. 3번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여기 배터리 꼽는 부분 있죠. 요게 걸려요.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이게.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SSD를 밀어 넣으면은 걸려서 안 들어가. 되게 웃겼는데 일단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모로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 요 위에 있는 얘는 이상 없이 동작을 해요. 돌려서 누르고 다시 돌려서 안 빠지게 고정한 다음에 요 위에 길다란 걸 다시 꾹 누르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뺄 때는 여기 뒤에 손잡이 부분 자꾸 잡아 당기면 뽁 하고 빠져요. 이건 제가 두 번째 SSD로 시연을 한 건데 밀어넣고 돌리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 빠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꽂아 넣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3번 SSD 슬롯, 이거를 아래쪽에 돌리면 그제서야 이렇게 SSD가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SSD를 장착하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M.2를 연결하려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이 선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걸면은 지금 보시면은 M.2를 고정을 하려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걸려야 돼요. 아랫부분이 아니라 위에 있는 부분이 걸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 아랫부분을 돌려서 걸려고 하면은 이 선이 걸립니다. 이 선이 걸려서 이 M.2 고정이 안 돼.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3번 M.2를 쓰려면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살짝 들어 올려서 요 배터리 꼽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좀 무리해서 돌려야 돼요. 되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요렇게 돌리면은 M.2 장착하고 걸어가지고 마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밀어 넣어 본 건데 딱 봐도 지금 안 걸리게 생겼죠. M.2 밀어 넣은 다음에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여기가 걸려서 고정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돌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잖아요. 그러면 고정이 또 되긴 돼요. 이 뚜껑이 닫히면서 이게 걸리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고정은 되긴 돼요. 굳이 이걸 돌리지 않아도 뚜껑만 잘 닫으면. 근데 어쨌든 처음 쓰시는 분들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쿨러는 잘만의 Z5라는 쿨러인데 이게 항공기에 달려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거 관련된 리뷰는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장착하는 거를 제가 다 찍어와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뭐 생긴 건 요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윗모습, 그리고 펜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잡아 당기면 돼요. 선이 따로 없이 이게 접촉만 되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싱글 타워고 히트파이프 5개 달려있고요. AMD에서 쓰는 구성품은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보면은 제일 위에랑 아래에 이렇게 원래 꽂혀있던 걸쇠를 나사를 풀고요. 저는 걸쇠랑 뚜껑을 요렇게 보관합니다. 이게 그냥 막 두면은 없어지기 쉬워서 항상 저는 요 비닐 안에 넣어서 박스랑 같이 보관을 해요. 나사까지 전부 다 해서. 이러면은 케이스만 열어보면 구성품이 다 있죠. 그래서 이 걸쇠 부분을 풀어서 그 부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란 거를 꼽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가이드 킷을 조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서머를 바르고 덮으면 되는데, 이 Z5 쿨러에는 STC 10 들어있어요. 이거 성능 나쁘지 않고요. 요 서머로 발라봤는데 이거 한글로 뭐라 그러지? 영어로 스페큘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글로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 안 씁니다. 그냥 요렇게 중앙에만 적당히 짜요. 지금 이 정도 양의, 콩알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의 양만 가운데다 짜고 쿨러로 충분하게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딱 여기 사이즈에 맞게 퍼집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양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다시 쿨러를 제거해봤을 때 이게 덜 퍼졌다 그러면 나사를 덜 조인 거예요. 나사 제대로 조여서 꽉 눌러주기만 하면은 딱 여기에 적당히 채울 만하게, 옆에 잘 흘러내리지도 않게 충분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점도가 너무 높으면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AMAC 서머를 많이 쓰는데 AMAC 서머는 딱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적어도 돼요. 그 정도 양으로 가운데 뿌리고 꾹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쿨러 올려서 좌우로 나사 조여주면 됩니다. 이 Z5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펜 부분을 제거를 해야 나사 돌리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펜 제거하면은 이렇게 나사가 노출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다 조이고 나서 이렇게 펜을 그냥 붙여주면은 자석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사용한 메모리가 팀그룹 메모리인데 단차가 좀 있어요. 근데 쿨러를 먼저 설치해버려서, 보통 쿨러가 사이즈가 크면은 이런 방열판이 달려있는 튜닝 메모리가 높이가 좀 높은 경우에 장착이 안 되거나 아니면 펜을 좀 올려서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펜을 뜯어버리고 장착하면 됩니다. 펜이 그냥 쉽게 빠지기 때문에 펜을 빼고 이렇게 메모리를
쿨러를 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차도 굉장히 교묘하게 이 쿨러를 쓰면은 이게 원형 모형이기 때문에 이 티포스 메모리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교묘하게 안 걸려요. 옆에서 보면 요렇게 지금 티포스 메모리가 요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진 디자인이라서 쿨러랑 굉장히 찰떡이라 그래야 되나?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네모 모양이었으면 분명히 간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듀얼 타워 같은 거 쿨러 설치할 때 여기 간섭이 있으면 팬을 올려서 조정해서 달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올려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메모리가 가운데가 움푹 파여가지고 여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차 높은 메모리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이 쿨러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서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앙이 높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장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장착하면은 화이트 구성으로 화이트 메모리, 화이트 쿨러, 화이트 방열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PCB는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이긴 하지만 PCB까지 화이트인 메인보드는 좀 비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7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 치고는 그래도 좀 화이트 틱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850 중에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일단 기가바이트 보드 중에는 제일 싸고요. 이거보다 싼 메인보드는 뭐 에즈락 보드 그리고 바이오스타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뭐 방열판도 없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고, 일단 M.2 방열판도 하나 제공을 해주고, 일단 구성적으로 봤을 땐 가격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죠. 메모리 9600. 이거 되나? 메모리 클럭 들어가는 거는 레이어 사이즈랑 상관관계가 좀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메인보드면은 6레이어 정도 쓰거든요. 메인보드 PCB가 레이어가 몇인지 한번 찾아보려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레이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레이어라고 검색어를 써도 나오질 않습니다. PCB라고 검색하면은 AI 기반 PCB 설계라고 나오긴 하는데 몇 층짜리를 썼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가 싶긴 하고, 기가바이트가 최근 메인보드의 PCB 레이어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6레이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잘 나옵니다. 뭐 잘 나온다고 요거 9600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9600이 AMD에서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일단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지원 클럭은 여러분들은 좀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가바이트 코리아 쪽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쪽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 한창 뭐라 했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본사 쪽 마케팅 포인트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메인보드 구성 설명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일단 매뉴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메인보드 특징이 한글 매뉴얼이 없습니다. 여기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이드 셋업 가이드예요.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바이오스 셋업 가이드고, 아니면 유니크한 특징 소개 요런 거는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게 정식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한글이 없어요. 이거 한글 없는 거는 제가 기가바이트 코리아 통해서 등록해달라고 요청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네, 일단 지금은 영문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PU 전원은 8핀 하나만 쓰고요. 8핀 하나에 150W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PBO를 키지 않은 9000번대 CPU는 모두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CD가 1개짜리인 제품, 그러니까 6코어나 8코어 정도 되는 CPU는 모두 커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아까 설명한 거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다나와에 안 적혀 있긴 한데 요거랑 같은 거 달려 있어요. ALC897 일반적인 범용 오디오 칩셋이고, 그리고 후면 패널을 잠깐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구형 PS2 단자를 지원을 합니다. 야, 이거 요새 많이 안 쓰는데 요걸 넣어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USB 2.0 포트가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는 여기다 연결하라고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표기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USB 포트는 바이오스 전용 포트기도 합니다. 요 위에 바이오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저가형 타겟을 하고 나왔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장 그래픽에 HDMI랑 DP 2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를 2개나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저가형 메인보드지만 디스플레이 포트를 내장 그래픽으로만 2개 뽑아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USB 포트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USB-C 타입 하나 제공해주고, 속도는 3.2 규격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3.2 젠2, 그 다음에 파란색은 3.2 젠1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랜은 2.5기가로 제공을 해주고요. 유선랜 같은 경우 2.5기가를 증가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2.5도 충분하긴 한데 USB 포트가 후면 포트 자체는 지금 C타입 포함해서 한 6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꽂고 뭐 못 꽂고 하면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편이에요. 딱 적당한 정도로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드 쓰시는 분은 케이스 프론트에 연결되는 USB 포트, 예를 들어 여기 프론트 USB C타입 5GHz 제공해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도 이것도 USB 3.2 규격이죠. 요거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두 개 같이 연결해서 전면 포트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VRGB는 우측 상단에 하나, 그 다음에 하단에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OVRGB 3개, 그 다음에 그 옆에 12VRGB도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드레서블 LED 헤더가 5V고 그 다음에 RGB LED 헤더가 12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펜 연결하는 위치는 여기 CPU 펜, 여기 CPU 옵트 하나 있고 우측 하단에 시스펜 하나 있는데 여기에 펌프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시스펜 1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스펜 연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후면 펜을 연결할 위치가 여기 딱히 제공되는 게 없는데 CPU 옵트로 빼시거나 아니면은 요 밑에 연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특징들은 8+2+2의 전원부를 하는데 일단 용량 안 써있죠. 용량 안 써있다는 거는 뭐 되게 낮은 거, 한 50 정도, 50A 정도 되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50이라고 하더라도 58, 40, 400이죠. 400 정도면은 웬만한 CPU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400 정도면은 9950X3D도 장착 가능합니다. 근데 PBO는 키시면 안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력 공급도 그렇지만 전원부도 9950X3D에 PBO를 키게 되면은 전력치가 400A에서 이제 간당간당한 수준이에요. PBO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거의 간당간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CCD 한 개짜리 쓰는 거는 아무 이상 없고요.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400A 정도는. M.2 3개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PCIe 5.0 16개 레인 쓰는 슬롯 하나, 하단에는 4.0에 4개짜리 레인입니다. 그래서 서브 사운드 카드나 혹은 캡처 보드 같은 거 여기다 장착 가능하도록 추가 슬롯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슬롯에 너무 두꺼운 거 장착하게 되면 밑에 있는 포트들이 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포트들을 활용하려면은 원 슬롯짜리 뭐 사운드 카드나 아니면 캡처 보드 같은 경우 괜찮을 텐데,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되면 요 밑에 포트들을 다 못 쓰게 됩니다. 간섭이 있어서. 듀얼 오리용으로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X3D 터보 모드 이거 쓰지 마십시오. 이거 비추.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X3D CPU인데 8코어인데 16스레드가 아니라 8스레드다 라고 되시는 분들 대다수가 요거 켜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스레드 끄는 기능 같이 적용되거든요. 엄청 구려요. 쓰지 마세요. 이게 기가바이트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AMD에서 미는 기능이거든요. 모든 브랜드의 메인보드에 이 기능이 다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도 넣어놓은 건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능 어디다 잘 숨겼으면 좋겠어요. 이 18%라고 하는 거는 많은 코어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적은 코어를 활용하고 적은 스레드로 충분한 게임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이거 그렇게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뭐 그 외에 AI 스네치라는 거는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고, 뭐 요거는 근데 요새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하고요. 9600의 속도를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최고죠. 최고. 이 최고라는 말은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테스트하는 애가 엄청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을 가지고 있는 CPU로 엄청 좋은 선별된 메모리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9600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정 카드가 있죠. 메모리 모듈에 따라 지원되는 규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QVL 리스트라고 하는데, 메인보드의 QVL 리스트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QVL 리스트는 메인보드 쪽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쪽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리에 문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업체는 메모리 유통사입니다. 유통사에 물어보고 사셔야지, 메인보드사에 QVL 넣고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메인보드사는 책임 안 져요. 메모리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지. 그래서 요렇게 9600의 메모리로 뭐 돌아갔다고 하는데 진짜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진짜 돌아갔냐고 물어보면 스크린샷 주긴 합니다, 걔네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지 마시고 8000 시리즈네. 9000으로 바꿔보면 9000은 8400밖에 안 되잖아. 이 8400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QVL을 믿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메모리 제조사에 물어보세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는 책임 안 져요. 메인보드 쪽에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요거
9000하고 7000 시리즈는 PCIe 5.0으로 16레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PCIe 4.0에 4개짜리 레인 슬롯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는 칩셋에 직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CPU 직결이 아니라 칩셋 직결이다. 그리고 M.2 요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M2A CPU 이게 1번 슬롯입니다. 9000번대, 7000번대 쓰는 경우에 PCIe 5.0을 지원해주고요. 근데 X4, X2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살펴볼게요. M2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두 번째 M.2 슬롯이고 이거 같은 경우 PCIe 4.0으로 X4, X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2 슬롯은 PCIe 4.0으로 X2라고 되어 있죠. 2배속. 이거 좀 함정 카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뉴얼 쭉 살펴봤는데 다이어그램이 보이질 않아요. 보통 당당하면 다이어그램을 넣어주는데 SSD 쪽에 설명이 있을까 싶어서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이거 뭐 다이어그램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3번 슬롯은 무조건 2배속으로 지원합니다. 3번 슬롯에 연결하시는 경우에 칩셋 직결인데 칩셋의 PCIe 4.0이 2배속으로 지원된다는 거는 PCIe 3.0의 4배속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CIe 4.0의 온전한 속도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 PCIe 3.0의 SSD 쓰시는 경우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Ie 3.0 정도 속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CPU 직결인 경우인데 CPU 직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요 뒤에 X2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X2라는 표현은 만약에 뭔가 다른 거랑 같이 장착했을 때 간섭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어느 거랑 간섭이 있는지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두 번째 M.2 슬롯에도 4.0에 2배속, 4배속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1번 슬롯에만 SSD를 장착하는 경우에 5.0에 4배속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두 번째 CPU 직결 M.2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뭔가가 반토막 날 것 같아요. 네, 그래픽 카드 슬롯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뭔가 나눠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슬롯은 16레인을 모두 활용하는 것 같고 얘네가 예전에 M.2 CPU 직결에 2개 이상 장착하면은 그래픽 카드 레인 깎아먹는 거에 얘네가 좀 한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레인 쪽은 건드리지 않고 이 M.2만 쪼개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5.0을 하나만 장착하면은 4배속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2개를 장착하는 경우에 2배속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쪼개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쪼개지는 경우에 표현을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4배속이라 되어 있는 거는 1번에 안 꽂고 2번에만 꽂았을 경우에는 4배속으로 지원해준다 이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메인보드 사용하실 때 M.2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1번 슬롯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M.2를 2개 그 중에 PCIe 3.0에 하나 있다 그러면은 1번에 하나 그 다음에 3번에 하나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는 PCIe 3.0 속도에 준하는 걸 장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의 2배속 같은 경우는 PCIe 4.0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PCIe 5.0이 아니라 PCIe 4.0 하나, 3.0 두 개 쓰시는 경우는 속도 저하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성능이 더 좋은 SSD가 포함이 되면은 약간의 성능 손실? 근데 사실 체감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그램 제공을 해주면은 설명이 간단한데 다이어그램이 없으니까 제가 추정해서 설명하느라고 지금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USB 쪽도 좀 볼만한데 지금 보니까 CPU 쪽에서 뭐가 쪼개지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많이 갖다 쓴 모양이거든요. 일단은 타입C 포트 백패널에 있는 거 3.2 제너레이션 1 소프트 있죠. 이거는 C타입 포트 그것도 CPU 직결이고요. 그 다음에 3.2 제너레이션 2 타입 A 포트 이거 빨간색 포트까지 CPU 직결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 USB 2.0 포트도 CPU 직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네요. 파란색 포트 2개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3.2 포트 제너레이션 1 포트 제너레이션 1이 블루 파란색이에요. 2개 포트는 백패널에 있고 2개 포트는 내부 USB 헤더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USB 헤더에서 연결되는 포트 포함해서 총 4개 포트가 칩셋 직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이 타입C 포트라는 거는 아까 사진 보여드린 요거 이것도 칩셋 직결이고요. 그리고 2.0에 보시면은 여기가 2.0 포트 되게 웃기다.
2.0 포트 하나가 CPU 직결이고 다른 하나는 칩셋 직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백패널에 있는 포트 하나를 포함해서 5개가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단에 2.0 포트 2개 중에 하나는 CPU 직결이고 하나는 칩셋 직결이다. 제 생각에 여기 바이오스 전용 포트가 칩셋 직결이고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 있죠. 얘가 CPU 직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키보드나 마우스는 CPU 직결이 칩셋 직결보다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C타입 요것도 CPU 직결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칩셋 직결이다. 여러분들 요런 거 잘 모르시죠? 그 USB도 CPU 직결, 칩셋 직결 있는 거. 칩셋 직결인 경우에 칩셋에서 CPU까지 또 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중요한 경우는 이렇게 CPU 직결 쪽으로 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CPU 직결이 거의 백패널 쪽에 있기 때문에 백패널 쪽이 아닌 나머지 인터널 USB 헤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칩셋 직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케이스에서 나와 있는 프론트 USB C타입, 그 다음에 요것도 프론트 3.2, 그 다음에 보시면 하단에도 있어요. 하단에도 여기 패널 USB 1번, 2번 요렇게 있죠. 이게 케이스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내부적인 USB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 꽂는 거는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전부 다 칩셋 직결입니다. 사실 속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레이턴시 살짝 차이 나는 거조차도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DP 포트나 HDMI 포트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해상도나 주사율 정도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펌프라고 적혀 있는 거랑 펌프 같은 경우 펌프라고 적혀 있는데 연결해도 되지만 여기 옵트 있잖아요. 여기다 연결하셔도 되긴 됩니다. 물론 권장은 펌프라고 적혀 있는 쪽이고 근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전 모든 PWM에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답변 들은 적이 있어서 모든 PWM 포트가 같은 전력이 공급이 될 거예요. 여기 써있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디다가 펌프를 꽂든 시스템 팬을 꽂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시스템 팬에다가 포트를 안 꽂으면 가끔 부팅이 안 되는 메인보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 팬 같은 경우만 여기 지켜주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좀 바꿔 말하면은 펌프를 연결해도 펌프조차 PWM으로 동작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들어가서 RPM을 맥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RST라고 이게 리셋 점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가바이트에서 이걸 멀티키라는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리셋 말고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메인보드 특징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오스 좀 만지작거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 오늘은 CPU 쪽 만지는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CPU 쪽 만지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9500F 영상에서 1시간 반을 들여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쪽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 일단 이지모드 화면에서 이렇게 XMP나 혹은 X4 프로필이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X4가 없어요. 그러니까 XMP만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AMD에서 XMP 적용되는 거 아세요? X4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XMP도 적용될 만한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만한 게 여기 Q플래시 하는 방법, 이것도 9500F 영상에서 다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Q플래시가 아니라 직접 업데이트 하실 경우에 여기서 바이오스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팬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 가능한 PWM 포트들에 대한 이런 팬 컨트롤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CPU 팬, CPU 옵트, 뭐 시스팬 1, 그 다음에 시스팬 2 펌프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CPU 팬하고 CPU 옵트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반면에 CPU 팬 1하고 펌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하죠. 그런데 펌프로 연결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옵트에 연결하거나 펌프에 연결하거나 그 수냉쿨러 펌프는 RPM 최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히려 그게 수명에도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CPU 옵트에 펌프로 연결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풀스피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펜 투 펌프에다 펌프로 연결하셨으면은 요것도 풀스피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펌프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에 시스템 팬을 연결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노멀로 쓰시던 사일런트로 쓰시던 매뉴얼로 쓰시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풀스피드로 해놓으면은 PWM이 적용이 안 됩니다. PWM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른 그런 RPM이 가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
튜닝하는 것도 9500F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좀 만지시는 방법을 아시면 정말 좋은 게 기가바이트의 이런 펜 그래프가 AMD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스 순정 상태인데 오늘 또 날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지금 아이들 온도가 38도 나오죠. 그럼 38도 어디 있어요? 여기 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 2번은 그냥 무시되고 펜 RPM이 거의 60%에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펜 RPM이 기본적으로 거의 60%를 스타트 지점으로 삼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AMD에 친화적이지 않아요. AMD는 아이들 온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AMD 시스템에서 최대 온도는 TJ Max가 95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70도에서 100% RPM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소음에 좋지 않습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장착된 쿨러의 소음에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 속도에 도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9500F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매뉴얼로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TJ Max가 95도라 그랬죠. 여기가 TJ Max예요. 최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5도 정도 권장을 하고요. 85도에 도달하면 100% RPM으로 돌아가면서 온도를 식히기 시작할 겁니다. 요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스타트 포인트 지금 보시면 제가 아이들 38도라 그랬죠. 그럼 38도 한 여기쯤이야. 아이들일 때 RPM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이들 온도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한 20도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충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대충 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하시기 싫으신 분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숫자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온도 몇일 때 PWM RPM이 몇 프로로 돌아갈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RPM을 20%로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확 줄어들었죠. 700 RPM 정도로. 물론 팬이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아이들 온도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 정도 온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부하가 걸릴 때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릴 때는 더 조용하게 더 정숙하게 쓰고, 부하가 걸릴 때도 온도가 이미 충분한데 RPM을 최대로 동작을 시키는 것보다는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 RPM을 부스트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온도면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소음보다 온도 낮은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왼쪽으로 당겨서 세팅해도 되긴 하고요.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그거는 직접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이 CPU 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펜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막 이거저거 수정했는데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로드 디폴트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로 F7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yes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저장하고 나갈 때는 F10번 단축키인데 여기 버튼 있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지 모드에서는 크게 볼 거 없고, 요거 X3D 터보 모드 이거 쓰지 말라고 제가 강조했죠. 이거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클럭이 4800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죠. 팅그룹 16기가짜리 메모리인데 이게 M다이입니다. M다이. 제가 오늘 M다이 장착해서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요새 너무 A다이만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서 AMD는 M다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M다이로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이걸 장착을 했고요. 일단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면요, 제가 바이오스 초기화는 한번 해놨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메모리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여기 DDR5 오토 부스트 요거는 쓰잘데기 없더라고. 제가 이거 옵션 적용해서 뭐 변화나 해봤는데 클럭이 5000으로 부스트 되더라고요. 얘가 아무리 M다이긴 하지만 5000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는 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XMP나 X4 적용하실 때는 요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X4 규격이 나오기 전에 출시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XMP라고 되어 있죠. XMP 적용하면 이렇게 6400에 CL40, 40인 스펙입니다. 1.35V.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이제 많이들 퍼졌는데 AMD에서 6400이라고 하는 수치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CPU 메모리 컨트롤러를 타거든요. CPU 메모리 컨트롤러에 따라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되는데 안 되는 CPU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400 안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400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6200이나 아니면 정말 국룰입니다. 6000은 다 들어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6000 정도 목표로 삼으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X4 메모리가 요새 6000 스펙이 많이 나옵니다. 6000에 CL30, 28, 수율 선별된 26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메모리들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6400 메모리를 샀는데 적용이 안 된다.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오늘 제가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제 CPU가 6400이 되는지 아직 테스트가 안 됐어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XMP 이렇게 선택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 되거든요. 저장하고 나가기는 아까 F10이었죠. F10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Save and Exit 탭에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Save and Exit 셋업이라고 요거 누르면 Yes를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고요. No를 누르면 취소가 되는데, 저장 안 하고 나갈 거면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저장 안 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화하는 메뉴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필 저장하는 거, 아니면 저장된 프로필 불러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버클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리스크 있는 값을 시도를 한다. 그래서 부팅이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된다. 근데 시모스 클리어하면 내가 지금까지 세팅한 값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프로필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시도를 하다가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하고, 그러고 나서 프로필을 다시 로드해 오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 여기 있다는 거.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나기로 제가 이 XMP 6400 스펙이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요새 6400은 거의 무시를 하는 편이라서 테스트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착된 9500F가 맨컨 테스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볼게요. 예스. 오, 부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AMD에서는 이 젠 타이밍 많이 쓰실 텐데 지금 왠지 모르겠어요. 젠 타이밍이 실행이 안 되거든요. 보통 최신 CPU를 장착을 했을 때 이 젠 타이밍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것만 안 되는지 여러분들도 안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9500F를 장착하신 분 중에 젠 타이밍이 실행이 되시는 분 있으면 피드백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젠 타이밍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클럭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CPU-Z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모리 탭을 눌러보시면은 6400이 1대2로 들어갔네요. 여기 MV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 D램 프리퀀시랑 같은 수치가 나와야 1대1입니다. 근데 같은 수치가 아니라 절반의 수치가 나오면 1대2로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1대2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1대1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FCLK가 요 옵션인데, 이 옵션을 오토로 두면은 메모리 건드리면은 2000으로 자동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냥 2000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 옵션에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1대1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6400 스펙이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강조 드리는 건데, 이게 1대1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1대2에 6400으로 쓰실 분이 계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6400 1대2보다 6000의 1대1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6400의 1대1을 하는 것보다는 대충 6000 놓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6400 1대1이 되는 CPU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할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보시면 부팅은 됐습니다. 1대1로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살짝 다운클럭이 되지만 이거는 BCLK 자체가 100으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 부팅 되는 거랑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도 다릅니다. 6400을 목표로 하셨으면 안정성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TM5 같은 거 돌려보면은 이게 돌아가다가 에러가 나오면서 뻗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에러 나죠. 이거 못 쓰는 겁니다. 끌게요. 지금 5초 만에 에러가 나왔으면 이거 진짜 못 쓰는 거예요. 얘를 6400은 부팅 되지만 쓸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실 분 계실까봐 노파심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6400을 시도하다가 내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많이 부족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팅은 됐는데 TM5 부하를 주자마자 5초 만에 에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수율이 안 좋으면 부팅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부팅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시키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하시기 전에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전 영상이 9500F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아무튼 다시 바이오스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XMP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X4였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이거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여러분들 XMP랑 X4랑 차이 없습니다. 그냥 X4는 AMD 시스템에서 인증이 됐다, 그거밖에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보자면은 이 메인보드나 메모리는 이 XMP나 X4를 바라볼 때 숫자가 똑같으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X4에 어떤 수치가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하면은 그거를 XMP로 넣어도 될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QVL이라는 거는 보증의 영역이지 되냐 마냐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이걸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예요. 동작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QVL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교환 환불을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사 QVL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책임져 주는 게 유통사거든. 메인보드 QVL은 메인보드 제조사는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일단 지금 6400이 안 되잖아요. AMD는 6400까지 된대 라는 소리 듣고 6400 메모리를 구매를 하셨다가 이렇게 6400이 안 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MSI 보드 리뷰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MSI에 OPP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MSI에서 만든 기능이 아니라 AMD에서 미는 기능이다. AMD에서 미는 기능을 MSI가 인터페이스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 기가바이트에서 OPP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PP를 적용하면은 이 6400 메모리를 가지고 6400으로 쓸 수 없을 때 6000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부터 한번 할게요.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트위커 탭이 아니라 세팅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위커 탭은요, 이 메인보드의 벤더사가 세팅해 놓은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세팅 탭은요, 이거는 AMD 악의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뿐만이 아니라 에이수스나 아니면 에즈락 보드에 가더라도 이런 비슷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수스나 에즈락 보드 사용자분도 옵션만 잘 찾아가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MSI만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요. MSI는 이 악의사 옵션을 다 분해해서 자기네들 인터페이스에 녹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P가 밖으로 끄집어져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MSI 같은 경우 OPP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악의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정 옵션을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없어. 걔네가 그거를 제공을 안 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악의사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옵션들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일단 OPP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MD 오버클럭킹 들어가서 액셉트 하고요. 보통은 요 PB 옵션은 익숙하실 거야. 요거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요건 익숙하지 않으시죠. DDR and Infinity Fabric Frequency Timings, 여기 들어가면 제일 위에 DDR 옵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DDR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있고요. 엄청 깊게 들어가죠. 꽁꽁 숨겨놨습니다. 메모리 OC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자, 메모리 OC 모드라 그래서 옵션이 on the fly 아니면 disable, en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enable.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OPP 하이닉스 16기가 DDR 6000.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은 자동으로 OPP 옵션으로 적용이 돼요. OPP 옵션은 AMD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악의사 통제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악의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이고, AMD에서 이 정도는 좀 다 될 것 같아, 그런 통계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도 아니고 메모리 제조사도 아닌 CPU 제조사 쪽에서 이 정도는 우리 맨컨에 웬만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값입니다. 그게 클럭이 6000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AMD 시스템에서 6000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하이닉스여야 돼요.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메모리 칩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는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양면 메모리, 그러니까 32기가 또는 48기가 메모리를 4개 꽂았을 경우, 그런 경우 OPP로 6000클럭 도달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팩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면 메모리이긴 한데 풀뱅크를 꽂았어요. 4개. 단면 메모리 4개를 꽂았는데 메인보드 PCB 레이어가 6레이어밖에 안 돼. 근데 6레이어 중에서도 일반적인 품질이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품질의 저가형 메인보드예요. 그러면은 6000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한 단계 낮추면 됩니다. 5800으로. 5800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M다이 가지고 테스트 해봤거든요. A다이면은 그래도 6000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에 M다이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6000은 웬만하면 될 거다. 그 다음에 OPP가 제공하는 타이밍이 여기 DDR SPD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다른 거 안 건드립니다. 이렇게 숫자 적혀 있는 것만 건드리고 있어요. CL, RCD, RP, RAS, RC까지 일반적인 XMP나 X4 메모리가 제공하는 타이밍까지만 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뭐가 이상하죠? 뭐 RCD를 26을 넣는다고? 엄청 작은 수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밑에 보세요. in hex 16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16진수. 그러니까 이 1, 2라는 숫자는 1은 16을 뜻해요. 10의 자리니까. 그 다음에 2는 14. 그러니까 14 더하기 16은 30. 그러니까 CL은 30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RCD, RP 값이 16진수로 26이라는 거는 2라는 숫자는 16 곱하기 2에서 32고 32에 6을 더해서 38이라는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 OPP가 제공하는 값은 CL30에 RCD, RP 38이라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RAS랑 RC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오토 넣어도 돼요. 어쨌든 CL, RCD, RP 값이 30, 38, 38인 수치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A다이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하이닉스 M다이인 경우 24기가 모듈 말고 16기가 모듈 중에 하이닉스 M다이인 경우 이 RCD, RP 38이라는 값이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RCD, RP 40은 웬만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M다이 때 메모리 뽑기 한 100개 넘게 해봤거든요. 그 중에 38이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XMP 메모리도 보시면은 6000에 RCD, RP 40인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38 안 들어가는 뿔딱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CL30에 RCD, RP 38, 38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웬만하면 될 건데 38, 38이 안 되는 메모리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OPP 옵션도 될 거라고 100% 얘기 드리긴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이 OPP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면 거의 RCD랑 RP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F10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 자 부팅 됐고요. 보시면 클럭 1대1로 6000으로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L30, RCD, RP 38, 그 다음에 RAS 96, RC 134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실제로 TM5 이렇게 돌려도 에러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38이 안 되는 값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OPP 옵션을 적용을 하더라도 100% 신뢰하지 마시고 TM5 한 번 정도는 돌려보세요. 자기 전에 잠깐 틀어놓고 자면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재부팅이 됐는지 아니면 계속 돌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OPP 적용한 다음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TM5 같은 거 한번 돌려보세요. 특히 그 MSI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MSI의 그 고효율 모드라고 있거든요. 하이 이피시언시 모드라고 그거 적용하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값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어떻게 수정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OPP도 사실상 이 38이 안 되는 메모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전 테스트했고 이미 되는 거 알고 있고 영상 녹화 중이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TM5 같은 부하 툴 오래 돌려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 이거는 RCD, RP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OPP 옵션에서 보면 여기 DDR SPD 타이밍이라는 옵션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6진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개 올려서 28, 28, 28로 수정을 하면 이게 16진수로 28이면 10진수로는 40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은 이렇게 부팅이 되고요. 보시면은 RCD 40, RP 40으로 수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테스트해보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젠 타이밍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압을 좀 보려면은 뭐 하드웨어 인포도 좋지만 라이젠 마스터로 깔았습니다.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메모리에 VDD랑 VDQ 전압밖에 안 나와서 뭐 SOC 전압도 나오긴 합니다만 세부 전압 같은 걸 좀 보고 싶어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라이젠 마스터 깔았는데 이제 램 탭을 눌러보면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중에 이제 볼티지 항목에 PCMI VDD가 1.35V, VDDQ 1.35V, VDD IO 1.35V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SOC 전압 1.2V. 나머지 전압은 크게 특이한 점이 없고요. 지금 OP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압을 1.35V 세트로 쓰고 있어요. XMP나 X4를 넣으면 이렇게 3개 전압은 같은 세트로 갑니다, 거의.
그래서 1.4V짜리 X4면은 이렇게 3개 모두 1.4V로 세팅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OPP 말고 나는 오버클럭을 좀 더 해보고 싶다. 1대2로 해서 이제 6400 이상의 오버클럭을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갈까? 일단 아까 보드 스펙을 봤을 때 8000 시리즈 기준으로 9600이지만 7000이나 9000 시리즈 기준으로는 8400까지 메모리 지원이 된다고 적혀 있죠. 일단 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1대2에서 테스트 이미 해봤어요. M-D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메인보드가 부팅은 7600까지 되고요. 근데 안정화가 안 돼요. 안정화 되는 수준은 7000에서 72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대2에서 7000이나 7200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6000으로 1대1로 쓰시는 게 더 성능이 더 좋습니다. 요걸로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M-DAI에서 1대2 들어가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거 말고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 부팅 한번 하고, 이제 부팅이 됐습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 메모리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메모리 교환하실 때 바이오스 세팅을 초기화 시키고 교환하시는 게 낫습니다. 메모리 교환했는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 바이오스 값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아예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어야 그럴 땐 시모스 클리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화해서 부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를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장착한 거는 클레브의 6000 스펙의 CL30, 36, 36인 24기가 베이스인 메모리입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4기가 베이스인 경우는 M-DAI가 16기가 제품의 A-DAI에 상응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00에 CL30, 36, 36인 X4랑 XMP 스펙이 둘 다 있고요. 바이오스 들어가면은 바이오스에서 OPP 옵션으로 잠깐 가볼게요. 메모리 OC 모드에서 옵션을 Enable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X4 스펙이 있는 경우는 그냥 X4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OPP로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X4 기능이 없는 메모리만 OPP 설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은 그냥 X4가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보시다시피 RCD RP도 16젠수 24면 10젠수로 36, 그러니까 X4 세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4가 있는 경우는 저기까지 옵션 갈 필요 없이 이렇게 X4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4가 있는 경우는 OPP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메모리를 장착을 했고, 기왕 장착한 김에 이게 16기가 기준으로 볼 때 A-DAI에 준하는 메모리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A-DAI 같은 경우는 1대2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고 티커 탭에서 이 옵션을 요걸 선택하면 1대2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클럭을 쭉 내려서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7800입니다. 나머지는 안 건드릴게요. 전압도 오토로 둘 거예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요것만 세팅했습니다. 요것만 세팅하고 진짜 요것만 세팅했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 라이젠 마스터를 열어보면 지금 7800으로 적용된 거 보이죠. UCLK 클럭은 3900 1대2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압 한번 보실게요. 1.1V, 1.1V, 1.1V 거의 순정 전압이거든요. 클럭은 CL, RCD, RP가 0으로 나오죠.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 이 메모리에서 표시 가능한 최대 값이 입력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그가 있어서 제가 막아달라고 요청했더니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63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0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값은 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CL, RCD, RP가 63이죠. 라이젠 마스터에선 0으로 표기가 됩니다. 지금 7800으로 바로 넣었는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메모리 OC 쪽에 생각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7800으로 넣었는데 전압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렸죠. 그런데도 일단 부팅이 됐어요. TM5를 돌렸을 때 이게 성공하냐 마냐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인데 바로 에러 떨어지지도 않고 일단 7800 정도는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죠. 타이밍이나 아니면 전압을 수정해서 뭐 안정화 작업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볼 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에러는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가 레이어가 6인지 8인지 모르겠지만 6레이어 기준이라면 굉장히 잘 만든 거고 8레이어 기준이면은 딱 가격 정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면은 일단 에러는 나긴 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안 죽으면은 이 전압을 조정해서 잡는다거나 아니면 클럭을 다운시켜서 좀 더 안정성을 꾀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장착한 메모리는 클레브의 5600 베이스인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입니다. X4나 XMP 메모리가 아니고 그냥 표준 메모리예요. 16기가 제품이고요.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600 베이스인 메모리 장착했을 때 가끔 4800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거는 B650 같은 경우 아주 옛날 바이오스를 사용하면 5600으로 원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제가 그 제조사한테 물어봐서 왜 그런지 내용을 알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팩트를 그대로 언급하기엔 애매하고, 이 문제를 야기시킨 원천적인 문제는 메모리 제조사 쪽에 있고, 그거를 막은 거는 AMD에서 막은 거라서 웬만한 메인보드 브랜드 상관없이 대부분 이렇게 동작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메모리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클레버 5600 메모리가 최근 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매한 메모리들은 이렇게 4800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장착한 건 아니고, 이게 X4나 XMP 프로필이 없죠. 그러면 OPP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설정해보면 이렇게 OPP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애매한 게 OPP 옵션을 설정을 하면은 요 밑에 이제 클럭이 6000이라고 떴었잖아요. 지금 안 뜨잖아요. 이거를 한번 저장하고 나가기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됐고 분명히 OPP 설정을 했는데 지금 4800 그대로죠. CL, RCD, RP도 변함이 없고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메모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메모리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바이오스 다시 들어가서, 자, OPP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OPP가 적용이 안 되는 메모리 경우도 그렇지만 웬만한 하이닉스 메모리면 통용이 될 겁니다.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먼저 한번 할게요. 초기화하고, 자, 이 OPP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트위커 탭에서 일단 1대1 세팅을 할게요. 요 UCLK는 MCLK 옵션 선택해서 1대1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에서 60을 입력합니다. 6000 클럭. 그 다음에 내리면은 VDD 볼티지 옵션에 1.35, VDD Q 옵션에도 1.35.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서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면 캐스 레이턴시에 30, RCD에 38, RP 38 이렇게만 입력합니다. 이게 바로 OPP 설정을 그대로 수작업으로 입력한 겁니다. OPP라는 것 자체도 이런 세팅을 프리셋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OPP를 적용하는 거랑 이렇게 적용하는 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저장하고 나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죠. 라이젠 마스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램 탭에 눌러보면 클럭 6000, 그 다음에 UCLK 6000 세팅이 됐고요. VDD 전압 1.35, VDD Q 1.35, VDD IO는 1.1V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전압은 아까 OPP 때랑 비슷하죠. CL 30, RCD, RP 38, 나머지는 오토 세팅으로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TM5 돌려보시면 되겠죠. 이게 OPP 옵션을 수동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OPP 옵션이 안 뜬다, 혹은 OPP가 없다, OPP 없는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 OPP가 없다는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못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바이오스타를 안 써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 설정하시면 됩니다. TM5 돌려보시고 만약에 에러 나면 RCD, RP를 4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이닉스 M다이, A다이 둘 다 해당되는 거고, 하이닉스 A다이가 M다이보다 RCD, RP 수율이 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8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M다이는 38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8은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TM5 돌려보고 이상 없으시면 실사용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PP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기왕에 하이닉스 A다이 장착한 김에 1대2로 한번 넣어볼게요.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 이게 공교롭게 1대1이랑 1대2 들어가는 클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되나 안 되나만 보면 되겠죠. 7800으로 이렇게 클럭하고 1대2 세팅만 하고 전압이랑 타이밍은 하나도 안 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보시다시피 7800으로 부팅이 됐죠. 전압 1.1V, 타이밍은 오토 상태입니다. TM5 잠깐 돌려보면, 자, 아까보다 더 잘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수율상으로는 아까 장착했던 클레브의 X4 메모리보다 더 수율이 좋은 메모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뽑기를 해서 수율 좋은 것만 챙겨 놓은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율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렇게 수율 좋은 메모리 장착하면은 그냥 7800 세팅해서 클럭만 넣고
돌렸을 때 에러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타이밍을 조일 때 또 에러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메모리 퍼포먼스가 지금 17만원짜리 보드에서 나온다. 한 7800 정도면은 80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7800에서 타이밍 조이는 걸 성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쓸만한 세팅이 되지 않을까. 물론 7800에서 타이밍 조이는 노력을 할 바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로 6000 정도에서 그냥 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7800이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클럭 수치가 보여주는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일단 메인보다 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많아서 잠깐 종료하고, 자, 이번에 장착한 메모리는 패트리오트의 하이닉스 A다이로 유명한 시그니처 메모리입니다. 이것도 X4나 XMP 스펙이 없죠. 1.1V 표준 메모리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바이오스 들어와서 어드밴스드 모드 세팅 들어가면, 자, OPP 옵션 있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클레브께 OPP 옵션이 안 먹길래 이것도 장착해봤는데, 에네이블 해보면 이렇게 OPP 뜨죠. 패트리오트 시그니처 같은 경우 OPP가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부팅됐고 보면은 메모리 6000, UCLK 6000 적용이 됐고 CL30, RCD-RP 38 지금 잘 적용이 됐죠. 그래서 패트리오트 메모리로 이렇게 OPP 옵션을 설정을 해봤고, 당연하게도 굉장히 잘 됩니다. 에러도 안 나고요. 이런 식으로 XMP나 X4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OPP 설정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OPP가 제대로 안 먹는다 하더라도 수동 설정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안정화 테스트까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패트리오트 시그니처 메모리도 A다이로 유명하죠. 요 16기가 5600 시그니처 메모리가 아닌 경우에는 A다이가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네오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M다이 갖다가 만드는 메모리들인데 싸다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M다이 같은 경우는 1대2로 넣었을 때 클럭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1대2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에서 7800이 들어가면은, 자, 바이오스 초기화 먼저 한번 하고, 요 상태에서 7200 세팅이 만약에 들어가면 A다이 맞는 거겠죠. 맨컨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 9500F는 M다이 같은 경우 7600 부팅도 간당간다 하거든요. 근데 A다이 같은 경우 7800이 무난하게 전압 수정도 없이 들어가서 이걸로 부팅 한번 해볼게요. 자, 7800 부팅이 됐죠. 1.1V 상태고 타이밍 다 오토 상태입니다. 전압과 타이밍을 수정하지 않고 지금 클럭만 넣었을 때 지금 패트리오트도 이렇게 부팅이 되고 TM5도 바로 뻗지 않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안정화 테스트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안정화 테스트나 혹은 타이밍을 잡는 걸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안정화 과정을 거쳐 가야 되고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새 제 영상 조회수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은 그냥 원클릭 하시는 게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세팅한 값을 보고 따라하지 않으시게 그냥 7800 정도도 이게 직접 오버클럭해서 쓸 거 아니면 그냥 OPP 대충 6000에 1대1로 쓰시라 라는 의미로 제가 디테일한 오버클럭은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설명용 영상이 있고 자랑용 영상이 있어요. 저도 자랑용 영상 올릴 때는 다 세팅해서 올리는데, 근데 자랑용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메인보드도 엄청 비싼 거, 그런 오버클럭 전용 메인보드 이런 거 쓰지 뭐 17만원짜리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은 이게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대충 OPP 넣고 쓰세요. 괜히 여러분들이 제 거 보고 따라 하실까봐 이런 거는 대충 넘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7800으로 어느 정도 부팅이 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A다이가 맞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게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풀뱅크는 못 보여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양면 램을 찾아봤는데, 제가 집에 패트리오트 32기가 양면 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착을 해봤습니다. X4나 XMP 없는 표준 메모리 스펙이고요. 일단 바이오스 들어가서 이 메모리도 OPP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OPP 뜨죠. 6000 클럭이라고 나오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SPD 타이밍 들어가면 TCL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20은 32죠. 32. 이게 16기가 모듈보다 타이밍이 2개가 더 풀려 있어요. 이렇게 가변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양면 램을 적용하니까 타이밍도 2개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적용시켜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이것도 보면은 6000 컬러 잘 적용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CL 타이밍도 32고 그 다음에 전압이 1.4V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양면 램이라고 굳이 타이밍을 풀고 전압을 더 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전압과 CL 타이밍은 단일 칩셋 수율에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TM5 돌려서 문제 없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양면 램 같은 경우 일단 온도가 단면 램보다 더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더 높게 쓰면은 그만큼 또 온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1.35V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특히 32로 타이밍을 더 푼다면은 1.3V 정도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까 OPP가 적용이 안 되면은 요렇게 하시라라고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OPP가 아니라 직접 설정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1:1 설정에 60 넣고요. 전압 1.35, 1.35 넣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CL30, RCD, RP38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렇게 하면 부팅이 되죠. 보시다시피 6000에 1.35V, 1.35V, CL30, RCD, RP38 잘 적용이 됐습니다. TM5 잠깐 돌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돌려도 잘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면 램으로 시도하시는 경우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양면 램으로 1:2로 설정을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나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했고요. 1:2 세팅하고 지금 양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게 높은 클럭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높게 들어가는 클럭이 6600 정도. 6600 정도는 전압 안 건드려도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알아서 동작합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6600으로 1:2로 부팅이 됐습니다. 타이밍이나 전압은 오토긴 한데 제가 6600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6800으로 실패를 한 메모리가 있어서 그래요. 6800으로 되는 메모리도 있고 안 되는 메모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요 정도 된다 보여드리는데 제 영상 중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MSI의 풀뱅크 하는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면 램 풀뱅크랑 양면 램 두 개 꼽는 경우가 거의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박격포에서 단면 램 풀뱅크 할 때도 걔가 클럭이 6600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를 1:2로 쓰는 바에는 그냥 6000에 1:1을 쓰시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면 램으로 1:2로 굳이 클럭을 아주 지똥만큼 살짝 올려서 쓸 바에는 당연하게도 1:1로 6000 정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6000 클럭이라는 게 괜히 국밥 클럭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충 OPP 정도만 설정해도 그냥 날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새 영상 트렌드가 조회수를 볼 때 날로 먹기 아니면은 국민 세팅 뭐 요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이미 조회수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6000이라는 국밥 세팅에 심지어 OPP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1:2로 어떻게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6000 넣고 1:1로 쓰시면 됩니다. XMP X4 메모리도 그냥 6000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메인보드 B850M 포스 메인보드 가지고 이거저거 요거 그거 막 테스트한 결과들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된다 보여드리는데 일단 개인적인 견해로는 17만원짜리 메인보드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1:2로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결국 AMD는 1:1이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 뭐 간단하게 가지고 노는 거 정도는 17만원 메인보드 치고는 썩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1:1 수준에서는 메인보드 퍼포먼스보다는 솔직히 CPU 퍼포먼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400을 도전을 하실 분들은 메인보드 교체보다는 CPU를 교체를 하시는 게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에서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양면 램 풀뱅크가 아닌 한 CPU에 의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면 램 풀뱅크는 보드도 좋아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메인보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가성비 있게 쓰기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